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2025년도 을사년을 맞이해서 야심차게 기획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엄마와 함께 배우는 경제교실을 연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오전에는요, 엄마와 함께 경제교실을 한번 보시면서 경제에 대한 소양을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목은 엄마와 함께 배우는 경제교실이지만 아빠와 함께 배우고 자녀와 함께 같이 온 가족이 함께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경제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막을 좀 넣습니다. 밑에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중국어하고 프랑스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로 자막을 넣었으니까 전 세계 분들도 뭐 한글이 통하지 않고 한국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막을 통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엄마와 함께 배우는 경제교실 첫 번째 시간은요, 바로 제목이 이렇습니다. 물가는 적금이 없고 예금만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생소해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금하고 예금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은 이율을 적용하더라도 1년 뒤에는 적금이자보다는 거의 예금이자가 2배 정도 더 많거든요.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일시에 돈을 낸 것하고 매달 나눠서 잘게 낸 것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물가라고 하는 것은요, 매달 적게 적금처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연 단위로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무섭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엄마와 함께 배우는 경제 교실은 영어로 자막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 또한 중국어, 간자체죠. 그 다음에 프랑스어, 그 다음에 그 스페인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의 우두머리는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무엇인가 제조해서 발명해서 신기술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그런 산업이 가장 좋은지 압니다. 최고 우두머리인지 알거든요.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고요. 그 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애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조업체를 손꼽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업의 우두머리는 바로 무엇이냐? 돈입니다. 돈. 돈 제조업체가 아니죠. 금융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나 애플도 모두 주식을 돈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돈으로 다 산다면 그 회사를 다 살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최상의 우두머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못 사는 나라들은 농업이나 이런 것을 중시 여깁니다. 제조업을 중시 여기는데요. 잘 사는 사람들은 금융을 바로 중시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금융을 굉장히 중시 여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와 금융을 모른다면은요, 나라도 부강할 수 없고, 가정도, 개인도 부자가 되기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본다면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교육을 많이 합니다. 돈과 관련된, 금융과 경제와 관련된 교육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물론이고, 대학원까지도. 나와서도 제대로 된 경제 및 세금 및 기타 등등 돈과 관련된 교육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좀 안타까운데요. 이제는 돈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산업의 우두머리는 농업이 아니고요. 제조업이 아닙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요. 금융이 최정점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서 금융과 경제를 모르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저축과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된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부자가 될까요? 왜냐하면 저축을 하는 동안에 물가라고 하는 것은요, 저축보다 훨씬 더 빨리 지나가거든요. 빨리 지나간다는 건 뭡니까? 내가 돈을 모으는 동안에 그 물가는 훨씬 더 많이 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으는 것보다 물가가 더 뛴다. 결국은 나는 저축을 통해서 돈을 좀 벌었지만 결국은 재산적 손실이 발생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되겠죠. 예금하는 것과 적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금과 적금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렇다면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금과 적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보험에서 보험료하고 보험금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장받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보험료가 되겠고요.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돈을 냈더니 나중에 사고를 당해서
그 보험금을 받게 되더라. 가령 뭐 암 진단을 받아서 5천만 원을 받았다. 아니면 사망해서 1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바로 보험금이고 내가 내는 것이 보험료 프리미엄이 되겠습니다. 인슈런스 머니랑은 좀 다르죠. 자, 그렇다면요. 예금이 무엇인지 한번 정확하게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은 돈을 일시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 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어떻습니까? 100만 원을 한꺼번에 넣고서 기다리는 것이죠. 이자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번밖에 넣지 않죠. 그리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금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반해서 적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을 매월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이렇죠. 1년 만기 적금을 가입한다면은 1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넣는다. 이런 약정을 맺어서 매달 돈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는 사람도 있고요. 만기가 3년이라면 3년 동안에 1000만 원씩 내는 사람도 있고 10만 원씩 3년 만기로 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금과 적금에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면은 1년 후에 이자가 동등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똑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120만 원의 예금을 넣는 것하고 매달 10만 원씩 12번을 내면 1년에 120만 원이 되겠죠. 이랬을 때 둘 다 똑같은 이자율, 연이자율 3%를 적용하게 된다면 이자가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이자 1년 후 3%라고 한다면 120만 원을 거치했을 때 1년 동안에 36,000원이라고 하는 예금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적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달 10만 원씩 12번을 낸다. 그러면 120만 원의 원금이 되지만 1년 후에 받게 되는 적금이자는 19,5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동일한 이율임에도 불구하고 예금이 적금보다 16,500원이 더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이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한꺼번에 예치한 것과 매달 잘게 그 돈을 부숴서 나눠서 넣은 것하고는 당연히 은행에서는 받은 돈이 별로 없잖아요. 한꺼번에 받은 것이 더 많이 받은 것이죠. 매달 받는 것은 그 총량은 1년 뒤에 똑같겠지만은 최초 1년 시작했을 때 다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이자율을 적용하더라도 이자를 똑같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금은 120만 원 전체에 대해서 1년 동안에 맡겼으니까 한 번에 맡겼으니까 3%의 이자를 줄 수가 있고 가입자는 소비자는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적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 10만 원에 대해서 1년간 3%의 이자를 받기 때문에 첫 달에 낸 것은 3%의 이자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12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죠. 두 번째 달에 낸 것은 바로 1년이 아니라 11개월 동안 3%를 받고 그것도 10만 원에 대해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내는 것은 한 달밖에 이자 3%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12분의 1만 받는 것이죠. 그것도 12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에 대해서 받다 보니까 당연히 적금이 예금보다 이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금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만 원을 예금을 한다. 1년 동안에 3%를 적용한다면 바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년 후 이자는 36,000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많은 이자를 받게 됩니다. 120만 원 낸 사람보다 1억 2천을 낸 사람은 100배 이자를 더 받겠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36,000원이 아니라 3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점점 더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적금 이자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회차에 10만 원을 낸다. 그러면 그것은 1년 동안 굴러가겠죠. 10만 원이 근데 그러니까 120만 원이 굴러가는 게 아니라 10만 원 낸 돈이 1년 동안 3%로 굴러갑니다. 2회차는 10만 원이 1년 동안 굴러가는 게 아니라 11개월 동안만 굴러가니까 3%가 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12회차는 그 1개월 동안만 3%가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12분의 1만 굴러갑니다. 그것도 10만 원만 굴러가다 보니까 1년 후 이자는 19,500원밖에 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예금은
한 번에 예치했으니까 120만 원을 거기에 대해서 3% 이자를 적용해서 36,000원을 주지만 적금이라고 하는 것은 120만 원을 한꺼번에 예치한 게 아니죠. 한 달에 겨우 10만 원씩 넣었습니다. 그것도 첫 달에 넣은 것은 3%지만 마지막 달 넣은 것은 3%의 12분의 1밖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19,5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적금과 예금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1년 후에 어쨌든 간에 36,000원이나 19,500원의 이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물가가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0%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예금을 한 사람은 36,000원을 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금으로는 19,500원을 벌죠. 재산적 이익이 발생됐습니다. 재산이 늘어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금과 적금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재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물가 상승률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오르지 않고 그대로라는 거 아닙니까? 0%라고 했을 때 재산이 늘어납니다. 예금과 적금은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재산이 늘어나는 아주 중요한 저축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항상 오르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6.6% 정도 매년 올랐습니다. 요 근래에 최근요, 2024년도는 2.3% 물가 상승률을 보였지만 2023년도에는 3.6%, 2022년도에는 5.1%의 물가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디플레이션 때문에 어느 구간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고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후에 물가가 만약에 3%로 상승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과연 나는 예금과 적금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년 후에 그 예금과 적금을 넣었을 때 원리금의 합계에 대해서 그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물가 대비해서 내가 그 재산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1년 후 원리금을요, 1 플러스 물가 상승률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물가 상승률 그 3%라고 가정한다면 1.03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정확하게 1년 후에 원리금에 대해서 현재 가치를 판단하니까 실질적으로 재산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후에 이자를 받았는데 그것이 과연 내가 그 재산이 늘었는지 그것은 물가 상승률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판단해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년 후 원리금의 합계가 123만 6천 원이잖아요. 이것을 1.03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확하게 12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금을 3%에 넣고서 물가가 3%라면 당연히 1년 후에 그 123만 6천 원이라고 하는 돈을 받지만 사실상 현재 가치는 120만 원 그대로입니다. 1년 전과 동일하죠. 분명히 나는 3%의 이자를 받았는데 물가가 3% 올랐기 때문에 나는 버나마나가 됐습니다. 벌었지만 사실은 재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 그대로가 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는 123만 6천 원이 되었지만 나의 재산은 물가를 반영해서 전혀 늘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적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금의 1년 후 원리금의 합계는 121만 9,500원이 되겠죠. 이것을 1.03%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18만 3,981원이 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적금을 넣어서 이자를 분명히 1년 후에 19,500원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가치는 120만 원보다 적게 됩니다. 적금을 넣었더니 오히려 재산적 손실이 발생되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손익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은 1년 동안에 본전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헛부욕을 한 거죠. 분명히 예금을 통해서 저축을 해서 재산이 늘 줄 알았더니 1년 후에 현재 가치는 원금 그대로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적금도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넣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년 후 현재 가치는 118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6,019원 손해가 발생됐습니다. 오히려 돈을 벌라고 들어갔더니 분명히 돈을 번 것 같아요. 그래서 19,500원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가치는
오히려 재산이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16,019원 손해가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금 같은 경우 그러면 본전치기 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는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득세를 매깁니다. 뗀다는 거죠.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 14%를 공제합니다. 원천 징수하고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10%, 1.4%. 그러다 보니까 총 15.4%라고 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소득세율이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정도의 세금을 무조건 뗀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비과세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떼지 않지만 비과세 상품은 이율이 대단히 저조하니까 의미가 없고요. 이처럼 예금과 적금은요, 비과세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발생한 1년 동안의 이자에 대해서 예금이든 적금이든 관계없이 세금을 반드시 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뗀 다음에 내 재산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본다면 세금을 떼기 전에도 분명히 재산적 손실이 발생됐는데 세금을 뗀다면 더욱더 재산적 손실이 발생됐겠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고 콘스탄트 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가 시판 중에 있습니다. 이북으로 판매 중인데 몇천 원밖에 안 되거든요. 바로 구매하셔가지고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를 통해서 수억, 수십억, 수백억 그 이상의 절세를 해보시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후 원리금, 세금을 낸 다음에 원리금의 합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은 이자, 소득세 등 5,544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후 이자는 3456원이 됩니다. 따라서 세후 원리금은 123만 456원이 되겠죠. 이에 반해서 적금은 이자 소득세 등 3,003원을 공제한 다음에 세후 이자 16,497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후 원리금은 121만 6,497원 받게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1년 후 세후 원리금의 합계에 대해서 현재 가치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은 123만 456원이죠. 이것을 1.03으로 나눈다면은 어떻습니까? 119만 4,617원 받게 되지 않습니다. 예금도 3%의 이자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1년 후에 세금을 공제하고 나니까 원금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 헛부역이 아닐 수가 없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예금을 통해서 재산을 늘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적금은 더 심하겠죠. 적금의 1년 후 세후 원리금의 합계 121만 6,497원에 대해서 1.03으로 나누니까 현재 가치는 118만 1,065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 후에 세금을 내고 나니까 적금의 세후 원리금에 대한 현재 가치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금과 적금의 세후 원리금의 그 현재 가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은 5,383원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분명히 120만 원을 예치하고 3%의 이자를 받았는데 1년 후에 세금 떼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니까 5,383원의 손해가 발생된 겁니다. 돈을 벌려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돈을 손해가 났죠. 돈이 손해가 났습니다. 적금은 무려 18,935원의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20만 원 넣었을 때 예금은 5,383원입니다. 그렇다면 1억 2천을 넣었다면 거기에 그 100배의 손해가 났겠죠. 적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8,935원은 10만 원씩 1년간 넣었을 때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씩 넣었다면 10배, 100배의 손해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예금과 적금을 넣는다면은요, 돈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재산적 손실이 더욱더 가중돼서 가속화돼 갖고 결국은 재산적 손실이 발생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금과 적금을 넣는다는 것은 재산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요, 세금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예금과 적금이요, 그 물가 상승률도 못 이기는 판에 세금까지도 동맹을
맺었으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명한 부자들은 예금과 적금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금과 적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상황 아니면 절대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가령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적금을 넣는다. 이것은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 말고 재산을 늘리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물가상승률이 3%가 아니라 5%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정말로 예금과 적금을 넣는다면 폭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물가가 5%가 아니라 7%, 8%, 9%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도 부존자원이 많고 세계 최강 국가고요. 그 다음에 기축통화인 달러를 쓰고 있는 나라도 팬데믹, 엔데믹 시절에 물가 상승률이 8에서 9% 올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예금이자 적금이자 3%를 넣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앞으로 계속 오를 텐데요. 예금과 적금을 넣는다면은 그 물가 상승률이 0이 돼야만 본전치기가 되는데 0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물가와 세금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 재산 증식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늘어나는 것, 그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금의 속도는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죠. 그러나 더 빠른 게 있습니까? 더 빠른 게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보다 훨씬 더 빠른 놈이 바로 물가 상승률하고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도 예금과 적금이 못 이기는데 거기다 세금까지 가세하니까 절대로 예금과 적금을 통해서는요 물가 상승률하고 세금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저의 검증 사례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에는요 적금이 없습니다. 오직 예금만 있습니다. 적금보다 예금이 더 이자가 더 많다고 말씀드렸죠. 동일한 이율 관계에서는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적금처럼 매달 매달 나누어서 반영되는 것보다는 연 단위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금은 그 연 단위로 예금이자 성격처럼 엄청나게 많은 데미지를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세금도 연 단위로 과세하죠. 15.4%를요 연 단위로 과세하니까 세금도 마찬가지로 적금이 아니죠. 바로 예금처럼 엄청나게 데미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물가 상승률하고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재산을 갉아먹는 존벌레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하고 세금을 이겨내는 투자를 해야만 자산을 늘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려서 뭐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어린이 뭐 돼지저금통 가져가지고서 저축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저금통에 돈을 넣는 것은 돈이 늘지 않죠. 부자가 될 수 없고요. 그걸 가지고서 그 은행에 예금과 적금을 넣는 것도 부자가 안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금과 적금을 통해서는 평생 부자 될 수 없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큰 손실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축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는데 과연 그러면 어떤 방법이 바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투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투자를 해야만 그 예금과 적금에서 못 이기는 물가 상승률하고 세금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요,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기대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 저축보다 투자를 통해서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투자라고 하는 것은 또한 원금 손실에 그 발생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은 다소 존재할지 모르지만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예금과 적금을 한다면 무조건 손실이 발생되는 리스크가 더 크다 보니까 그 다소의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보다 나은 베네핏, 프로핏을 얻기 위해서 그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은데 다음 시간에 바로 그 투자의 그 진실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마와 함께 배우는 경제교실, 아빠도 참여하고 자녀도 참여해서 어떻게 만족하셨습니까? 앞으로 조금 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경제교실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